싶으면 지금 그 자루 안으로 들어가세요. 재개발 공사장 한복판. 정체를 알 수 없는 10살 소녀의 이 한마디에 61살. 한도윤 회장은 이유도 모른 채 마대자루 속으로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정확히 5초 후 방금 그가 서 있던 자리에 50kg짜리 철골 5개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상하네. 저 노숙자 애가 뭘 안다고. 수행원들은 소녀를 비웃으며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30초 만에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철골 더미 사이로 복면을 쓴 남자 둘이 나타나 시체 확인해라고 속삭이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건 10살짜리 거지 소녀 하나뿐이었다는 겁니다. 대체 이 아이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평범해 보이는 이 소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한도윤 회장은 반드시 죽어야 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내일도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날 아침 그 운명적인 만남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그날 아침 한도윤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61살. 그는 회의실보다 현장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보고서는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현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개발 현장 12곳 중 가장 공정이 늦어지고 있는 시구역. 도윤은 직접 안전모를 쓰고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여기는 위험합니다.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수행원이 말렸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직접 봐야 알지. 철골 구조, 동선, 가설물. 그는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조망 너머에서 소녀 하나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살쯤 돼 보였습니다. 옷은 낡았고 얼굴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행원이 다가왔습니다. 저 아이는 이 근처에서 맴도는 애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걸었습니다. 그런데 2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철골 적재 구역을 지나가던 도윤의 앞에 그 소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철조망 안쪽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온 거야? 수행원이 놀라 소리쳤지만 소녀는 도윤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살려면 거기 들어가요. 소녀는 옆에 쌓인 마대자루를 가리켰습니다. 도윤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뭐, 애가 지금 무슨... 수행원이 소녀를 끌어내려는 순간 도윤은 이상하게도 그 아이의 눈을 다시 봤습니다. 그 눈은 장난기가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확신만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마대자루 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회장님, 수행원이 황당해하며 물었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자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초 후, 쾅! 위에서 철골 5개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도윤이 서 있던 자리만 정확히 덮쳤습니다. 콘크리트 가루가 사방에 퍼졌습니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수행원들이 달려왔지만 도윤은 자루 안에서 숨만 죽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방금 내가 죽을 뻔했어. 그때 자루 밖에서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나오면 안 돼요.
도윤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직? 그 말은 곧 이게 끝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과연 30초 후 잔해 사이로 복면을 쓴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시체 있어야 끝나. 도윤은 자루 안에서 숨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인하러 온 겁니다. 복면 남자들은 잔해를 뒤졌습니다. 철골을 들추고 콘크리트 덩어리를 옮겼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여기 서 있었는데. 다시 봐. 놓치면 우리가 죽어. 도윤은 자루 안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가 시킨 건지, 왜 죽이려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자루 밖에서 또다시 소녀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요. 도윤은 그 목소리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복면 남자들은 결국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일단 빠져. 나중에 다시 확인하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제야 도윤은 자루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녀를 찾았습니다. 소녀는 철조망 밖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다가가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어?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어요. 철이 흔들릴 때 숨이 먼저 흔들려요. 도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지금 죽어 있었을 겁니다. 이름이 뭐야? 서이안이요. 이안아 고마워.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안은 도윤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조심하세요. 또 올 거예요. 도윤의 등에 또다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또 이안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철조망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는 대체 누구지? 그리고 그날 밤 도윤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서이안이라는 아이를 찾아봐. 10살쯤 됐고 공사장 근처에 있어.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목숨을 구해준 아이야. 그날 밤 비서는 이안에 대한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서이안, 호적에는 없습니다. 학교도 다니지 않고 보호자도 불분명합니다. 어디서 사는데? 강 건너 다리 밑에 컨테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노인과 함께 지내는 것 같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 그 아이를 데려와. 네, 회장님, 그냥 불황아인데. 됐어. 내가 직접 만나볼 거야.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회사 로비에서 이안을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비서가 이안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안은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만은 깨끗하게 씻은 것 같았습니다. 이안아,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 도윤이 말했지만 이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윤의 뒤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엔 수행원 5명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 공사장에 함께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래? 도윤이 묻자 이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상해요. 뭐? 숨이 흔들려요. 거짓말할 때처럼. 도윤은 이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안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누군데?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위험해요. 도윤은 수행원들을 다시 봤습니다. 5명 모두 10년 넘게 자신을 지켜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설마. 하지만
도윤은 이안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죽었을 테니까요. 알겠어. 조심할게. 도윤은 이안에게 말했습니다. 이안아, 혹시 너 어디서 배운 거야?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느껴져요. 이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제 공사장 사고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혹시 이상한 점 본 사람 있습니까? 수행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CCTV를 확인했는데 철골 고정 장치가 인위적으로 풀려 있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네. 누군가 일부러 푼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사고가 아니라 살인 시도였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도윤은 수행원 5명을 하나씩 봤습니다. 누가 배신자일까? 누가 자신을 죽이려 했을까? 하지만 아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다시 이안을 불렀습니다. 이안아, 내일 다시 공사장에 갈 건데 같이 가줄 수 있어? 왜요? 내가 느끼는 거 나도 알고 싶어서. 이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다음 날 도윤은 수행원 5명과 함께 공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안도 함께였습니다. 공사장에 도착하자 이안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여기 또 이상해요. 뭐가? 철이 흔들려요. 곧 무너질 것 같아요. 도윤은 주변을 봤지만 아무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이안은 위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비계요. 오른쪽 2번째.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계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안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요. 그때였습니다. 수행원 중 한 명이 무전기를 꺼내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초 후, 콰당, 비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안이 가리킨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도윤은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회장님, 수행원들이 달려왔지만 도윤은 그들을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이안을 봤습니다. 너 정말 미리 알았구나. 네. 도윤은 이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안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 또 죽을 뻔했어. 그때 이안은 도윤의 뒤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도윤이 돌아봤습니다. 수행원 중 한 명, 강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뭐? 저 사람 숨이 제일 많이 흔들려요. 거짓말쟁이에요. 강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민수 씨, 잠깐 이리 와보세요. 도윤이 부르자 강민수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제 CCTV 확인한 게 당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철골 고정 장치가 인위적으로 풀렸다고 보고한 것도 당신이고요. 네. 그런데 왜 당신이 제일 먼저 발견했죠? 강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혹시 당신이 직접 푼 건 아닙니까? 강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 무전 기록 지금 확인 중입니다. 강민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잡아. 수행원들이 달려들었고 강민수는 결국 붙잡혔습니다. 도윤은 이안을 봤습니다. 이안아, 너 정말 대단하구나. 이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느낀 거예요. 도윤은 무릎을 굽혀 이안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이안아, 나한테 와서 살지 않을래? 내가 너 지켜줄게.
이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 컨테이너에서 같이 사는 할아버지요.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도 같이 오면 되지 않을까? 이하는 웃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싫어하실 거예요. 사람 많은 곳. 도윤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것. 알겠어. 그럼 내가 가끔 놀러 갈게. 괜찮지? 이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처음으로 이한의 미소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윤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렇게 그날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몰랐습니다. 이 아이와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걸.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한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 그 표정.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사진. 딸과 사위, 그리고 갓 태어난 손녀. 도윤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수아야.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통사고. 10년 전 사위가 운전하던 차가 다리에서 추락했습니다. 사위는 살았지만 딸과 손녀는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강물에 휩쓸려 간 거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그날 이후 손녀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지금쯤 10살이겠지. 도윤은 사진을 도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한이가 그 나이야. 다음 날 도윤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이한이가 사는 컨테이너 위치 알아? 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거기 가볼 거야. 준비해줘. 네. 회장님이 직접 가시겠다고요? 응. 그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도윤은 수행원 없이 혼자 차를 몰고 강 건너로 갔습니다. 다리 밑 낡은 컨테이너 하나가 보였습니다. 도윤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컨테이너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한아? 나야. 잠시 후 이한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응. 놀러 왔어. 이한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도윤은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좁았습니다. 작은 매트 2개, 낡은 담요, 그리고 손전등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사는 거야? 네. 도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나가셨어요. 곧 돌아오실 거예요. 도윤은 매트에 앉았습니다. 이한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이한아, 학교는 안 다녀? 못 다녀요. 호적이 없어서. 호적이 왜 없어? 몰라요.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지 않으셔서.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신데? 좋은 분이에요. 저를 지켜주셨어요. 언제부터? 기억 안 나요. 아주 어릴 때부터요. 도윤은 이한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때 컨테이너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65쯤 돼 보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했고 옷은 낡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누구십니까? 노인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윤입니다. 이한이한테 신세를 졌습니다. 노인은 도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신세요? 네. 이 아이가 제 목숨을 2번이나 구해줬습니다. 노인은 이한을 봤습니다. 이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군요. 할아버지, 이한이를 제가 좀 돌봐주고 싶습니다. 학교도 보내고 제대로 된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왜요? 이 아이는 여기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나가주십시오. 노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도윤은 컨테이너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고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노인이 컨테이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습니다. 노인은 강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물만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저 노인은 대체 누구지? 그때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만은 지켜야 해. 도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절대로 그들한테 넘길 수 없어. 그들. 노인은 다시 컨테이너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이한이라는 아이와 그 노인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이상합니다. 이 아이와 노인,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호적도 없고, 병원 기록도 없고,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같습니다. 도윤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다시 컨테이너로 갔습니다. 이번엔 노인이 없을 때를 노렸습니다. 이한만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한아,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뭐예요? 너 진짜 이름이 서이한이 맞아? 이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부르셔서 그게 제 이름인 줄 알았어요. 도윤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럼 너 부모님은?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언제부터 할아버지랑 살았어? 그것도 몰라요. 그냥 계속 같이 있었어요. 도윤은 이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봤습니다. 거기엔 점 3개가 있었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도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10년 전 손녀가 태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손목에 점이 3개 있네요. 삼각형 모양으로. 특이하죠? 도윤은 이한의 손목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한아, 혹시 너. 그때 컨테이너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노인이 돌아온 겁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이 아이는 모르는 게 약입니다. 그냥 가십시오. 도윤은 노인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 아이 제 손녀 아닙니까?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10년 전 교통사고로 실종된 제 손녀. 손목에 점 3개가 삼각형으로 있었습니다. 이 아이처럼.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의 손녀입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왜요? 이 아이가 위험해집니다. 도윤은 이안을 봤습니다. 이안은 아무것도 모른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컨테이너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손녀가 살아 있었어. 그날 밤, 도윤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지? 왜 노인은 숨기고 있지? 누가 위험하다는 거지? 질문만 늘어났습니다.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최유진 이사가 급히 찾습니다. 최유진, 전 사위였습니다. 10년 전 사고 이후 도윤은 글을 회사에 남겼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딸과 손녀를 잃게 만든 건 사고였지만 그래도 유진을 미워할 순 없었습니다. 알겠어. 들어오라고 해. 30분 후 유진이 도윤의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장인어른, 앉아. 유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유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회장님께서 다리 밑 컨테이너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도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비서가 말했습니다. 걱정돼서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왔어. 거기 아이가 있다고요? 응. 유진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 도윤은 유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 딸일 수도 있어. 유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손목에 점이 3개 있어. 삼각형으로. 수아 딸이랑 똑같아.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살아 있었다는 겁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가봐야겠습니다. 유진아, 잠깐만. 안 됩니다. 제 딸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도윤은 유진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부터 하자. 확실하게.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우리 아이일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희망을 가져보자. 그날 저녁, 도윤과 유진은 함께 컨테이너로 갔습니다. 노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지만 도윤이 설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유전자 검사만 하고 갈게요.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노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안을 불렀습니다. 이안아, 나와봐. 이안이 나왔습니다. 유진은 이안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아이가 수아를 닮았어. 도윤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안의 눈, 코, 입. 분명 딸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안아, 이분은 아저씨 친구야. 도윤이 소개했습니다. 유진은 무릎을 굽혀 이안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녕, 이안아. 안녕하세요. 유진은 이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봤습니다. 점 3개. 삼각형. 유진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이게 정말. 도윤이 유진을 부축했습니다. 유진아, 진정해. 아직 확실하지 않아. 의사가 왔습니다. 이안의 입 안쪽을 면봉으로 채취했습니다. 유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틀 후에 결과 나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틀은 길었습니다. 도윤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유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은 매일 전화로 이야기했습니다. 장인어른, 만약 정말 우리 아이라면, 그럼 데려와야지. 제대로 키워야지. 하지만 노인이 허락할까요? 설득해야지. 어떻게든.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도윤과 유진은 함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지를 봤습니다. 친자 확률 99.9%. 유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딸이야, 우리 딸이 살아있었어. 도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아야, 내 딸이 살아있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아이. 죽었다고 믿었던 아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과 유진은 다시 컨테이너로 갔습니다. 노인에게 결과지를 보여줬습니다. 할아버지, 이 아이는 제 손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딸입니다. 노인은 결과지를 보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숨기셨습니까?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누구한테서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10년 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뭐요? 누군가 일부러 차를 밀어서 다리 밑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유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만이라도 구했습니다. 도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딸은요? 수아는요?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윤은 벽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겁니까? 그들이 아직 이 아이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노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대체 누가 우리 가족을 죽이려 한 겁니까? 노인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당신 회사 사람입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회사? 네. 후계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10년 전 장남 한세준과 사위 유진 사이에 후계 싸움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유진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고가 났습니다. 설마 세준이가?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도윤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을 죽였다고?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금 당장 찾아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노인이 말렸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위험해집니다. 도윤은 이안을 봤습니다. 이안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어디로요? 제 집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곳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가 안전합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다시 움직여야겠군요. 뭐요? 노인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인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이 아이 지켜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도윤과 유진은 컨테이너를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유진이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세준 형이? 모르겠어. 하지만 확인해야 해.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진실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을 죽였다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그게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준아, 제발 내가 아니길. 다음 날, 도윤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회의에도 참석했고 보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세준을 관찰했습니다. 정말 내가 그랬니? 세준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웃고 말하고 이랬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세준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무슨 걱정 있으세요? 도윤은 세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없어. 세준은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건강 챙기세요. 세준은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해. 그날 오후 도윤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세준이 동선 파악해봐. 최근 일주일. 네. 왜요? 그냥 궁금해서.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한세준 이사는 매일 밤 11시쯤 외출했습니다. 어디로? 확인이 안 됩니다. CCTV에도 안 잡혔습니다. 도윤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밤마다 외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세준을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11시 세준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검은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도윤은 멀찍이 뒤를 밟았습니다. 세준은 강 건너로 갔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설마 세준의 차가 멈췄습니다. 다리 근처였습니다. 세준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만났습니다. 복면을 쓴 남자 둘. 도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 남자들 공사장에서 봤어. 세준이 남자들에게 뭔가를 건넸습니다. 봉투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 안에 처리해. 도윤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처리? 복면 남자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컨테이너 태우면 됩니까? 응. 흔적 없이. 아이는요? 같이.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한이를. 세준은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복면 남자들도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차에서 뛰쳐나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지금 당장 컨테이너로 가. 이한이가 위험해. 무슨 일이십니까? 세준이가 컨테이너를 태우려고 해. 유진은 전화를 끊고 달렸습니다. 도윤도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제발 늦지 마. 컨테이너. 이하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밖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추운 밤이었습니다. 그때 노인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기름 냄새.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컨테이너 주변에 기름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노인은 급히 컨테이너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한아, 일어나. 이한이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당장 나가야 해. 그 순간, 쾅! 컨테이너가 불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 불을 붙인 겁니다. 노인은 이한을 안고 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자물쇠를 채운 겁니다. 열어, 열어. 노인이 문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불은 점점 커졌습니다. 연기가 차올랐습니다. 이한이 기침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노인은 이한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노인은 주변을 봤습니다. 컨테이너 뒤쪽에 작은 환기구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환기구를 발로 찼습니다. 1번, 2번, 3번. 마침내 환기구가 떨어졌습니다. 이한아, 여기로 나가.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는 뒤에서 밀어줄게. 어서.
이안은 환기구로 기어나갔습니다. 노인도 따라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컸습니다. 환기구가 좁았습니다. 할아버지, 빨리요. 이안아, 너 먼저 도망가. 싫어요. 노인은 이안을 밀었습니다. 어서 가. 강가로 뛰어. 이안은 울면서 뛰었습니다. 노인은 환기구에 끼인 채로 계속 밀고 당겼습니다. 그때 복면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저기 아이 간다. 잡아. 남자들이 이안을 쫓았습니다. 노인은 마침내 환기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온몸이 불에 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안아. 노인은 이안을 쫓아 달렸습니다. 이안은 강가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이 따라왔습니다. 멈춰. 이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안아, 안 돼. 노인도 뛰어들었습니다. 물은 차가웠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노인은 이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안았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너무 셌습니다. 둘은 떠내려갔습니다. 복면 남자들은 강가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죽었겠지? 확인해야지. 남자들은 강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10분 후 도윤과 유진이 도착했습니다. 컨테이너는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이안아.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강가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강으로 갔어. 둘은 강가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이안아, 대답해. 유진이 울부짖었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어. 둘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강 건너 다리 및 컨테이너 화재 사고, 사상자 불명. 세주는 뉴스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끝났군. 하지만 세주는 몰랐습니다. 이안과 노인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노인이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라는 것을. 강하류 10km 떨어진 곳, 노인이 모래사장으로 기어나왔습니다. 이안을 안고 둘 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돌아가야겠어. 노인은 젖은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방수 가방 안에 휴대전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노인은 전화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노인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야. 돌아간다. 전화 너머에서 대답이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노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안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안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안아, 이제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제대로. 노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노숙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윤은 강가에서 밤을 샜습니다. 경찰이 수색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집에 가서 쉬십시오. 유진이 말했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아직 찾아야 해. 유진도 함께 강가에 앉았습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도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도윤 회장님?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강 건너에서 만난 노인입니다. 도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이안이는 어디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저와 함께 있습니다. 도윤은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살아있어요? 네.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어디요? 지금 당장 갈게요. 안 됩니다. 아직 위험합니다. 왜요? 한세준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다시 움직일 겁니다. 도윤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 아들을 내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오늘 밤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대체 누구십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폐공장 앞에서 기다리십시오. 혼자 오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노인은 대체 뭘 할 생각이지? 그날 밤 9시 세주는 다시 복면 남자들을 불렀습니다. 확인했어? 네. 시신은 못 찾았습니다. 그럼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가능성은 낮습니다. 강물에 빠졌으니 세주는 불안했습니다. 다시 찾아. 확실하게 죽었는지 확인해. 알겠습니다. 복면 남자들이 떠났습니다. 세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끝났어야 하는데. 밤 10시 도윤은 폐공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차에서 내려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헬리콥터 3대가 날아왔습니다. 서치라이트가 폐공장을 비췄습니다. 도윤은 눈이 부셨습니다. 헬리콥터가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낡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깔끔한 정장,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뒤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수십 명 따라 내렸습니다. 도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은. 노인은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강태민입니다. 강태민? 도윤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게 서열 3위. 10년 전 갑자기 은퇴하고 사라진 전설의 재벌. 설마 당신이 그 강태민 회장? 강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왜 숨어 계셨습니까? 이한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이한이를? 강태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한이 어머니 수아 씨는 제 조카였습니다.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카? 네. 제 여동생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이한이는 제 조카 손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켜야 했습니다. 도윤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숨어 계셨던 거군요. 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강태민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차량 수십 대가 폐공장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한세준을 잡겠습니다. 도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요? 그가 지금 이한이를 찾고 있습니다. 폐공장 근처라는 정보를 흘려뒀습니다. 미끼를 놓으신 겁니까? 네. 곧 올 겁니다. 과연 30분 후 세준의 차가 나타났습니다. 복면 남자 5명과 함께였습니다. 세준은 폐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강태민은 손짓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에 폐공장을 포위했습니다. 세준은 폐공장 안에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상한데 아무도 없어. 그때 조명이 켜졌습니다. 세준은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앞을 봤습니다. 거기엔 도윤과 강태민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준은 당황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세준아, 내가 정말 그랬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아를, 내 동생을 죽인 게 정말 너니? 세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증거도 없으면서 강태민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증거라면 여기 있습니다. 화면에는 10년 전 교통사고 현장 영상이 나왔습니다. 세준이 차를 밀고 있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세준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 아닙니다. 제가 10년 동안 숨겨뒀던 증거입니다. 도윤은 세준을 봤습니다. 왜 그랬니? 세준은 웃었습니다. 비틀린 웃음이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유진을 후계자로 정하려고 해서요. 그게 이유야? 그래서 내 동생을 죽였어? 동생이 먼저 배신했어요. 유진이랑 결혼해서 제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잖아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너 정말. 강태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세준과 복면 남자들을 둘러쌌습니다. 한세준, 당신은 살인교사,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세준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복면 남자들도 모두 붙잡혔습니다. 도윤은 세준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세준아,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세준은 끌려갔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강태민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제 이한이를 만나러 가시죠.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한이 어디 있어요? 차에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윤은 일어났습니다. 강태민이 도윤을 차로 안내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엔 이한이 앉아 있었습니다. 담요를 덮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한아. 도윤은 달려가 이한을 안았습니다. 이한도 도윤을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이제 안전해. 도윤은 울었습니다. 이한도 울었습니다. 강태민은 멀리서 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아야, 내 딸, 이제 안전해.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세준은 구속되었습니다. 복면 남자들도 모두 자백했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재벌가 형제살인 사건, 10년 만에 진실 밝혀져. 도윤은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이한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태민도 자주 방문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윤은 이한과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한아, 이제 학교 가야지. 친구들도 사귀고. 이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서운 일들은 다 끝났어.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어. 이한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할아버지죠. 왜? 저는 정말 누구예요? 도윤은 무릎을 굽혀 이한과 눈을 맞췄습니다. 넌 내 손녀야. 그리고 유진이 딸이고 강태민 회장님의 조카 손녀야. 그럼 저는 누구 거예요? 도윤은 웃었습니다. 내 거지. 넌 이한이야.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야. 이한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저는 할아버지랑 살 수 있어요? 물론이지. 영원히. 그날 저녁, 강태민이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도윤, 유진, 그리고 이한. 네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강태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한아, 할아버지가 미안해. 왜요? 10년 동안 너를 제대로 된 곳에서 살게 해주지 못했어. 이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덕분에 살았어요. 강태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유진도 말했습니다. 이한아, 아빠도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했어. 아빠? 이한은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는 내 아빠야. 이하는 유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아빠.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도 울었습니다. 강태민도 울었습니다. 식탁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만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강태민은 도윤을 따로 불렀습니다. 회장님, 제가 왜 10년 동안 숨어 있었는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강태민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사업 경쟁에서 여러 적을 만들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 가족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제 여동생 수아의 어머니가 먼저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위장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후 수아도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아를 회장님께 보냈습니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수아도 죽었잖아요. 네. 제가 막지 못했습니다. 한세준이 제 적과 손을 잡았던 겁니다. 도윤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세준이는? 네.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후계 싸움, 그리고 제 가문을 무너뜨리는 것. 그래서 할아버지는 숨으셨군요. 네. 이한이만이라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제가 나타났다면 제 적들이 이한이를 죽였을 겁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타나셔도 괜찮습니까? 강태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적들은 이미 다 정리했습니다. 10년 동안 하나씩. 도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이제 이한이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저도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요? 제자리로. 하지만 이번엔 이한이와 함께. 도윤은 강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한이를 지켜주셔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 달 후, 이한은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으로 친구가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웃으며 뛰어놀았습니다. 도윤은 매일 학교 앞에서 이한을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 이한이 뛰어왔습니다. 오늘 뭐 배웠어? 수학이요. 그리고 미술도요. 재미있었어? 네, 진짜 재미있었어요. 도윤은 이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자.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게. 와, 좋아요. 둘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사진, 딸과 사위, 그리고 갓 태어난 손녀. 도윤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수아야, 내 딸 잘 크고 있어. 걱정하지 마. 도윤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수아야. 이한이를 남겨줘서. 같은 시각, 강태민은 자신의 저택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내 엄마도 너도 지키지 못해서. 강태민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내 딸만은 끝까지 지킬게. 약속해.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다음 날, 강태민은 이한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한아, 할아버지가 물어볼 게 있어. 뭐예요? 너 행복해? 이한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다행이다. 할아버지는요? 강태민은 웃었습니다. 나도 행복해. 내가 있어서. 이한은 강태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안 떠날 거예요. 평생.
강태민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나도 안 떠날 거야. 평생. 둘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공원에는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이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엄마 있을까요? 강태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있을 거야.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뭐라고? 저 잘 살고 있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강태민은 이한을 안았습니다. 그래. 수아도 분명 너를 사랑할 거야. 이한은 강태민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 유진, 강태민, 그리고 이한. 네 사람은 다시 식탁에 모였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없었습니다. 웃음만 있었습니다. 이한아, 내일 뭐 하고 싶어? 도윤이 물었습니다.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럼 다 같이 가자. 유진이 말했습니다. 강태민도 끄덕였습니다. 좋아. 오랜만에 신나게 놀아보자. 이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와, 진짜요? 진짜야. 네 사람은 웃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가족. 이제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집안은 밝았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긴 어둠이 끝나고 빛이 돌아왔습니다. 6개월 후, 이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학교 성적도 좋았고 친구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도윤은 이한과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할아버지, 저거 사주세요. 이한이 떡볶이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그래, 사줄게. 둘은 떡볶이를 사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한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이한아, 너 요즘 꿈이 뭐야? 이한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요? 의사요. 의사? 네.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싶어요. 도윤은 웃었습니다. 좋은 꿈이네.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정말요? 물론이지. 이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같은 시각, 유진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세준이 떠난 후 유진이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권력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한이를 위해 일할 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랑스러워할 아빠가 되어야 해. 유진은 서류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강태민은 자신의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10년 만에 복귀였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회장님, 정말 돌아오신 겁니까? 그래. 이제 다시 일할 거야. 강태민은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한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태민은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지. 그날 저녁, 네 사람은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한의 11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케이크에 초가 켜졌습니다. 이한아, 소원 빌어.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한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빌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이랑 아빠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한은 초를 불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한아, 무슨 소원 빌었어? 유진이 물었습니다. 이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밀이에요.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요. 모두 웃었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도윤이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잘 자, 이하나. 할아버지도 잘 자요. 도윤은 문을 닫으려다가 이한이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왜? 저 질문 있어요. 뭐? 이한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요? 도윤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무슨 뜻이야? 할아버지 강태민은 노숙자처럼 보였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무시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종종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다르게 행동하면 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주는 거야. 이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도윤은 이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이미 잘하고 있어.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느끼잖아. 그게 제 능력인가요? 응. 그리고 그건 정말 귀한 능력이야. 많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거야. 이하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 능력으로 좋은 일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 환자들의 진짜 아픔을 느낄 수 있다면 넌 최고의 의사가 될 거야. 이하는 눈을 빛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도윤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자자. 내일 놀이공원 가야지. 네. 잘 자요, 할아버지. 도윤은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유진과 강태민이 서 있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이한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강태민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잘 키워야 해. 세 사람은 함께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둥근 달이었습니다. 다음 날, 네 사람은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이하는 신나게 놀이기구를 탔습니다. 도윤, 유진, 강태민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 아이를 보면 강태민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수아가 떠올라요. 저렇게 웃으면서 뛰어놀던 모습. 유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정말 똑 닮았어요. 도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아도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야. 세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떠났지만 이한이 있었으니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놀이공원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이한은 솜사탕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들, 저 질문해도 돼요? 그래, 뭐든지 물어봐. 사람들은요, 왜 복수를 해요? 세 사람은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저 궁금해서요. 세준 할아버지는 왜 엄마를 죽였어요? 그리고 저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도윤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세준이는 욕심이 너무 많았어.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지. 그럼 우리는 왜 복수 안 해요? 강태민이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어. 내 엄마를 되살릴 수도 없고 지난 10년을 되돌릴 수도 없지. 그럼 뭐가 중요해요? 유진이 이안을 안았습니다. 지금이 중요해.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 이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그게 더 좋아요. 세 사람은 이안을 안았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놀이공원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밤이 왔지만 밝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네 사람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이하는 피곤해서 먼저 잠들었습니다. 세 남자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장님, 세준은 어떻게 됩니까? 유진이 물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야. 무기징역은 확실해.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그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강태민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으려고 해. 미움은 나를 더 아프게 할 테니까.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한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앞을 봐야 합니다. 강태민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이제 과거는 묻자. 우리에겐 미래가 있으니까. 세 사람은 잔을 들었습니다. 이한이를 위하여. 이한이를 위하여.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에필로그. 5년 후 이한은 16살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유진은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강태민은 은퇴했지만 이한과 자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사람은 다시 공원에 모였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한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들, 저 정말 행복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왜? 여러분이 계셔서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요. 유진이 이한을 안았습니다. 우리도 행복해. 내가 있어서. 강태민도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우리의 빛이야. 이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저 엄마한테 말하고 싶어요. 뭐라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세 남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마치 수아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할아버지들과 아빠와 함께 공원에 갔다. 벚꽃이 정말 예뻤다. 나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엄마, 하늘에서 봐줘. 나 정말 행복해. 그리고 엄마가 남겨준 이 삶, 정말 소중하게 살게. 약속해. 사랑해, 엄마. 이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하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낡은 옷을 입었다고, 가난하다고, 지위가 낮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노숙자처럼 보였던 강태민은 최고의 할아버지였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이한이는 누구보다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겉모습입니까? 아니면 마음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중요한 건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